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 일부입니다. 부제는 지구를 구하는 달성장입니다. 1부, 2부, 3부 세 번에 걸쳐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2021년에 나왔는데 우리말로도 같은 해에 번역되었습니다. 제이슨 히켈 2022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출처는 여기입니다. 히켈은 198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동쪽에 위치한 스와질랜드, 현재는 에스와티니 왕국입니다. 거기서 출생했습니다. 의사인 아버지가 에이즈 퇴치 운동차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히켈의 국적은 영국입니다. 2004년 미국 휘튼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2011년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런던 정치경제대학과 런던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적을수록 풍요롭다 책 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히켈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국제불평등연구소 방문선임연구원이자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교수입니다. 그는 글로벌 불평등, 정치경제학, 생태경제학 등에 관해 연구해온 경제, 인류학자로서 영국 왕립예술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랜 시간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인종차별 정책 이후 착취와 정치적 저항에 대한 글을 썼고요. 세계적인 학술지인 세계개발의 부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UN 인간개발보고서 통계자문위원회, 유럽 그린 뉴딜 자문위원회 등등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격차, 죽음으로서의 민주주의 등이 있습니다. 격차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24년에 한국어로 출간되었는데 영어 저작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인터넷 책방 이곳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세계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동안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빈곤과 불평등은 증가했고 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광범위한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 모든 산업, 모든 부분, 모든 국가에서 경제가 늘 성장해야 하고 이는 인류 번영의 필수 조건이라는 명제가 진리로 떠받들리지만 상승하는 GDP 그래프와는 정반대로 대다수 인간의 삶과 행복은 하강 곡선을 그려왔다.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이 책은 경제 인류학자로서 세계 불평등 문제와 국제개발의 정치경제학 연구로 주목받는 신진 연구자 제이슨 히켈의 저작 중 한국에서 처음 소개되는 책으로 한계에 다다른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끊임없는 경제성장과 이를 동력으로 하는 자본주의 자체를 지적하며 탈성장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생태경제학의 측면에서 성장이라는 대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경제성장 없는 그린 뉴딜 사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의 장기적인 안목까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렇게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책방 홈페이지에 카드 뉴스로 보는 책이라는 섹션에서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히켈이 전하는 지구를 구하는 달성장. 자연 상태에서 모든 유기체는 성장하지만 성장에는 종착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 암세포로 표현되죠. 자본주의 하에서 매년 세계 GDP는 적어도 2~3%는 성장해야 된다고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3%의 경제 성장만 지속되어도 23년마다 세계 경제의 전체 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수준이 됩니다. 이러한 성장주의는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며 이로 말미암아 자원이 과소비되고 있고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죠. 현재 지구 토양의 40%가 심각하게 침식되어 있고 이대로라면 지구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60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양 역시 어족 자원의 85%가 고갈되었고 지구온난화로 먹이 사슬이 끊어지며 해양서 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탈성장과 그린 뉴딜을 지향해야 합니다.
무조건 GDP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청정에너지,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한 성장으로 생태계 붕괴를 되돌려야 합니다. 더 많은 상품 판매를 위해서 제품을 단기간에 고장나게 하는 계획된 진부화, 무절제한 소비를 자극하는 광고도 축소되어야 합니다. 대멸종과 기후붕괴의 현실 앞에서 탈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답입니다. 이런 내용을 적을수록 풍요롭다 이 책이 담고 있다는 거죠. 적을수록 풍요롭다 책 목차입니다. 크게 앞부분과 중심되는 내용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 감사의 말로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1부에서는 1부 1장까지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7년 말 한 과학연구팀이 독일의 자연보호구역에서 수십 년간 곤충의 숫자를 꼼꼼히 센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25년간 날벌레의 4분의 3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계 어족 자원의 85%도 현재 고갈되거나 붕괴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일종인 어종은 기존 어획량의 1%로 감소했고 거인 넙치는 1%에서 5분의 1이 더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2048년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어업 산출량은 제로가 될 상황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생성된 열의 90% 이상을 바다가 흡수합니다. 그 결과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양분의 순환이 파괴되었고 먹이사슬이 끊어지고 거대한 해양서 식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탄소 배출은 바다를 더욱더 산성화시키는데 해양이 산성화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대멸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태학적으로 모든 것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은 세상을 복합적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부분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존재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렸죠. 곤충은 수술에서 암술로 꽃가루를 전달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수분의 필수적 존재입니다. 새는 해충을 억제하는데 꼭 필요하고요. 땅벌레와 지렁이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필수적이죠. 물을 정화하는 데는 열대 해변지대에서 자라나는 맹그로브라는 나무가 필수적이고요. 물고기를 위해서는 산호초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인간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에 둔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겨우 기후가 1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현재 경로로 간다면 금세기 말 이것이 4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모여 기후협정을 맺고 있지만 구속력이 별로 없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긴 하지만 세계기온은 그럼에도 3.3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기후붕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을 적극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림으로써 10년 안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계의 평균 목표치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CO2 가스를 배출하는 선진국, 고소득 국가의 배출량에 더 큰 책임이 있죠. 이들이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현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경제학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죠. 2015년 유고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중 64%가 자본주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55%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했고요. 독일에서는 그 비율이 77%까지 올라갑니다. 자본주의가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많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프랑스에서 69%나 되고 인도에서는 놀랍게도 74%까지 그 비율이 올라갑니다. 4분의 3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은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일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70%가 환경보호가 성장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이 결과는 보수적인 공화당이 강세인 주에서도 유지되는 실정입니다. GDP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생태계 붕괴가 가속되는 연관관계에 대한 증거가 계속 쌓이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접근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GDP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에 인간의 행복과 생태적 안정성에 집중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1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세계의 정부들에게 비슷한 요구를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자 히켈은 이것을 탈성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탈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계획적으로 줄임으로써 경제가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방식으로 생명세계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빈곤을 끝낼 수 있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인류의 삶이 꽃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이슨 히켈이 정의하는 탈성장입니다. 히켈이 앞으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사회와 나머지 생명세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동시에 자연보다 우월하며 인간은 영혼과 마음과 선택할 힘을 지닌 주체인 반면 자연은 움직일 수 없는 기계적인 대상이라고 믿도록 배웠습니다.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을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히켈은 이 이원론을 비판하죠. 이원론은 플라톤에서 데카르트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 사상가들은 인간이 정당하게 자연을 착취할 수 있고 자연을 통제하에 둘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부류도 있죠. 이는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론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방식이 아니라고 히켈은 강조합니다. 그는 인류학자로서 인류 역사 대부분에서 인간은 이원론이 아닌 다른 존재론, 넓게 말해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존재 이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다고 봅니다. 다른 존재론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나머지 생명세계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강, 숲, 동물, 식물, 심지어 지구 자체와도 깊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머지 생명세계의 존재를 인간처럼 감각을 느끼며 동일한 영혼에 의해 생기를 갖는 존재로 보았고요. 때에 따라서 이들을 친척으로 간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과 자본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물론 시장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단순히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체제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예로부터 수천 년간 존재해왔죠. 반면 자본주의는 상대적으로 최근 약 500년 전에 탄생한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지속적인 성장 추구라고 히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자본주의는 팽창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 생산 과정에 점점 더 많이 투입시킵니다. 자본의 목표는 잉여를 뽑아내고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노동을 가능한 저렴하게 확보해야 되죠. 즉 자본주의는 단순하고 간단한 공식에 따라 작동하는데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는 공식, 이것을 근간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 형성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세기 초반 유럽 전역의 평민들이 봉건제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과 교회가 요구하는 무보수 노동, 세금 11조를 거부했고요. 그들이 직접 토지를 관리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초기 저항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중엽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토지가 남아 돌아가 농노와 노동자의 교섭력이 강화된 것입니다. 15세기 중반까지 소유럽 전역에서 농노와 귀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농민들의 저항운동이 점점 커지면서 그들의 요구도 확대돼 나갔습니다. 농민들의 대부분의 저항은 진압되었지만 그들의 운동 결과
농노제가 폐지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의 저항이 성공을 거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건제가 무너지자 자유농민들은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단위의 자급자족 원칙에 기반한 평등하고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민의 복지가 놀랄 만큼 향상되었죠. 임금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래서 1350년부터 1500년까지의 기간을 유럽 프롤레타리아의 황금기라고 표현합니다. 귀족, 교회, 부르주아지들은 농민의 이러한 성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들은 농민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사회 지배층과 부유층이 농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취한 대표적인 방식이 강제퇴거였습니다. 지배층들은 평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목초지 숲 강에 울타리를 치고 사유화했습니다. 울타리를 쳤다고 해서 이를 엔크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수천 개의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농촌 공동체가 이에 저항했지만 1525년 독일에서 조직화된 농민반란이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학살로 마무리되면서 농민들은 패배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유혈학살 사건 중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엔클로저 운동으로 귀족, 교회, 상인 부르주아지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거대한 규모의 토지와 자원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말하는 초기 축적이고 애덤 스미스는 이를 선행 축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칼 막스는 본원적 축적이라고 불렀죠. 엔클로저 운동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토지에서 쫓겨났죠.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력이라도 팔아야 됐습니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생산수단을 통제했던 사람들, 자본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밑바닥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을 고용했죠. 땅을 잃고 도시로 몰려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된 이들은 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죽음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그 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었죠. 엔클로저는 자유농민이 얻은 모든 이익을 뺏어간 셈입니다. 한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15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실질 임금이 70%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영양 상태가 악화되고 굶주림이 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급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영국 황실은 처음에 인클로저를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88년 명예혁명 이후 부르주아지가 의회를 장악하면서 인클로저 운동을 촉진하는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례 없이 더 빠르고 광범위한 탈취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의회 인클로저라고 부릅니다. 18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간 700만 에이커의 토지에 울타리를 쳐줬고요. 이는 영국 국토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유럽에서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의 땅을 뺏고 농민들을 도시로 몰아내어 가난한 임금 노동자로 만든 것과 유사한 사태가 남반부 전역에서 인간과 자연을 대상으로 행해졌습니다. 식민지화가 바로 그것이죠. 500만 명에 이르는 아메리카 선주민들이 광산과 대농장 플랜테이션에서 노예로 일했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1500년부터 약 300년 동안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의 사람을 잡아다가 아메리카에 팔았죠. 즉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인도의 농부와 장인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돈을 뜯어냈죠. 식민지화, 노예화, 세금 부과를 일종의 엔클로저 상태라고 저자 히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은 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피식민자들로부터 빼앗은 토지에서
노예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인클로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유럽 농민들이 배치된 공장에서 만든 상품에 의존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럽의 자본주의자들은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판로가 문제였죠. 누가 이 생산물을 소화해 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인클로저가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히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자급자족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대량의 노동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소비자도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죠. 자본주의자들은 해외 시장에도 눈을 돌렸는데 남반부 아시아에는 품질 좋은 수공업이 발달해 있었죠. 따라서 서구 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수입하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구의 식민주의자들은 전통 수공업 시스템을 파괴함으로써 즉 지역 산업을 파괴하는 불균형한 무역 규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하여 남반부 또는 아시아의 유럽의 대량 생산품을 위한 원자재 공급처뿐만 아니라 전속 시장이 될 것을 강제했습니다. 인클로저 이후 농촌에 남아있던 농민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경제 체제 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처럼 지주의 통제 아래 들어갔지만 지위는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과거 농노제 하에서는 최소한 토지는 대대손손 쓸 수 있도록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시적인 토지 임대만을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이 임대도 생산성이 나쁘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부는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했죠. 이에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매년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채취해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땅을 임대받지 못했고 굶주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경쟁 논리가 토지와 농업에 적용됨으로써 인간 역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고 히켈은 설명합니다. 생산성 증대와 생산량 극대화라는 정원 명령이 처음으로 사람의 삶을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생산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자급에 관한 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생산은 이익을 중심으로 자본의 이득을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변화라고 히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압박이 도시에도 일어났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인클로저로 농촌을 떠나 도시 빈민이 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수는 많고 일자리는 적었기 때문에 노동자 간의 경쟁이 임금을, 노동비용을 하락시켰습니다. 이전에 숙련된 장인을 보호했던 길드 시스템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했고 가능한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6시간이나 일했고요. 이는 인클로저 이전보다 현저히 더 긴 시간을 노동에 보냈다는 뜻이 됩니다. 강제된 경쟁체제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등했습니다. 1500년부터 1900년까지 약 400년간 1에이커의 토지에서 수확한 곡물의 양이 4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생산성은 인클로저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인클로저가 공유지를 농민에게서 도둑질해 간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농업 생산물 증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더 큰 이익이 인류의 향상에 기여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유사한 논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대, 증가한 이익, 이것이 토지와 숲과 어장과 대기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클로저와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부르죠. 성장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히켈은 자본주의의 특징이 엄청난 생산력인데
이는 인위적 희소성 상태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땅을 임대받기 힘들다는 현실,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압박감, 이런 위협이 자본가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실제 땅은 이전이나 인클로저 운동 이후에도 똑같이 존재했죠. 공장주들의 주머니에 빈곤 노동자들에게 줄 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소성은 실제로 자원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위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이 갑자기 제한된 데 있습니다. 지배층의 축척이라는 그 과정에서 희소성이 조장되었던 것입니다. 의회 인클로저처럼 희소성은 국가 폭력으로 강제되었고, 농민들이 땅으로부터 자신들을 차단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용기를 낼 때마다 정부는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인클로저와 식민지화는 이처럼 유럽 자본주의 등장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들은 저가의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경을 개방했고, 자국 경제를 파괴했고, 값싼 노동력을 대량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 희소성을 조장함으로써 생산성 경쟁의 동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의 신념을 바꾸려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생명세계를 생각하는 방식, 자연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히켈은 이와 관련해서 과거의 철학적 계보를 더듬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플라톤은 지상의 영역과 초월의 영역의 개념으로 자신의 철학 전제를 확립했습니다. 초월적 영역은 추상적인 진실이고 실제의 원천이고 사물의 이상적인 본질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물질 세계는 조악한, 모방,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 세계를 폄하한 것이죠. 물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초월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물의 본질이 천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물 안에 있고, 모든 존재는 영혼을 갖고 있고 동일한 정신을 공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생명세계 자체를 지적인 유기체, 더 나아가 신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상사에서는 물질세계를 폄하한 플라톤의 이원론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물질세계를 폄하한 플라톤의 철학은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자본가들에게 매우 필요한 세계관이었습니다. 소유, 추출, 상업화, 끊임없이 증가하는 생산성, 이를 위해서는 물질세계를 대상화할 필요가 있죠.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혼을 갖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으로는 착취가 불가능해집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생명세계라는 개념을 없애고 대신 자연에 대한 추출을 인정하고 고무하는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데카르트도 이런 방향에 합류했죠. 그는 자연이 무생물이 될 때만 인간의 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제를 완성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세계가 정신과 물질 둘로 나뉘어 있다는 플라톤의 개념을 활용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정신 또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특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피조물들은 생각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고로 인간과 나머지 생명세계 사이에 큰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각을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데카르트의 물질론을 사람들은 기계론적 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와 추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본가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죠. 이제 대지는 재산이 되었고 생명체는 물건이 되었고 생태계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이익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까지도 물질로 이해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헨리 8세 통치 기간 동안에 7만 명 이상의 게으른 자들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16세기 후반 매년 400명의 불안당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노동에 관한 사람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배층은 사람들을 때려서라도 유순하고 순종적인 노동자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학자와 정치 이론가들이 신체에 대한 특유의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체를 잠재적인 노동력의 저장소로 보았고 자본주의 잉여의 핵심 원동력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잠자고 있는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데카르트가 전방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 원론으로 인간과 자연을 구분했고 이로써 자연을 대상화했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신체 역시 대상화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론에서 인간은 비물질적인 정신과 물리적인 육체로 나뉜다고 주장하면서 신체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짐승 같은 물질이고 신체의 기능은 기계의 기능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데카르트는 마음에서 몸을 떼어내는 데 성공했고 둘 사이의 위계관계를 성공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자본가들이나 지배계급의 생산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마음도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 근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몸에 관한 데카르트의 이론으로 인간 노동이 인간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추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대지와 자연이 상품화된 것처럼 이제 노동도 단순한 상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세기 전만 해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 덕분에 자본가들은 자연을 대상화하고 축척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자본가들은 자연을 경제의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자연이 외부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저렴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가는 가능한 값싸게 이왕이면 공짜로 자연을 수탈하려 했습니다. 1500년 이후 지배층이 유럽 지역에 있는 커먼즈 공공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재를 약탈한 것은 자연을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만든 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인들은 남반구의 광대한 면적을 탈취했습니다. 이상이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 일부 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방송될 2부, 3부를 통해서 히켈이 주장하는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